구한말 썩은 흙들 속의 아름다운 금맥. 대한제국 군부 대신 이용익은 1854년 한경도 명천현의 뼈대 있는 무관 집안에서 태어난다. 무신 가문이었으나 가세가 너무 가난하여 20세 때부터 고향을 떠나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보부상이나 물장수로 전전하다 우연히 투자한 금광에서 금맥을 발굴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수완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점 덕분에 러시아어도 구사할 수 있었다. 재화를 얻게 되자 큰 뜻을 품고 한성에 올라와 민비의 조카 민영익의 집에 기거하면서 금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어느 날 민영익은 이용익이 전주에서 한성까지 하루 만에 올라왔다는 믿기 힘든 말을 민비에게 전한다. 민비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시 고종에게 전하자 고종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것은 고지 듣지 못할 말이로다. 어떻게 그 사실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 하자 민비가 말했다. 전주 감사에게 무슨 일이든지 봉서를 내리시고 그 답서를 이용익에게 주어 속히 올리라 하시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종은 그것 참으로 묘책이구나고서 전라감사에게 부채 1000개를 만들어 올리라는 봉서를 내리고 필히 그 답서에 발송한 시간을 적어 이용익에게 전하라고 분부를 내렸다. 이용익은 오전 7시에 전라감사가 발송한 답장을 오후 6시에 임금에게 전했으니 전주에서 한성까지 500리기를 11시간 만에 달려온 것이다. 사람들이 이용익에게 어찌하면 그렇게 걸음이 빠를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옷의 뒷자락이 깃발같이 펄럭이며 넓적다리에 닿기 전에 발걸음을 떼면 속보가 가능하오라고 답했다. 이 제주로 훗날 이모군란 때 충주로 피신한 민비와 민영익 사이를 발 빠르게 오가며 비밀 연락을 담당한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압송되고 명성황후가 다시 황궁하자 종구품의 관직인 감액이 되었다.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어 단천부사로 특진하였다. 단천은 금광이 있던 곳으로 이용익은 금맥을 찾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단천에서 발견된 금은 왕실의 재정을 키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용익은 1887년 영흥부사 함남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왕실 재정을 관할하는 역할을 도맡게 되었다. 이용익은 광산에 일가견이 있어 나라 안의 수많은 금광이 모두 군주의 물건인데 구태여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군주께 바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군주의 재정은 광산이 부담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의 능력을 인정받아 내장원경에 발탁되어 황실 재정을 맡은 그는 국내부 소속의 인삼박과 광산을 엄중 관리하여 황실 수입을 늘렸으며 이를 재원으로 근대적 공장과 기술자를 양성하고 총포 공장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친러 정책에 반발한 독립협회로부터 국고금을 착복했다는 탄핵을 누차받게 된다. 1902년 탁지부 대신에 오른 그는 이준, 민영환, 이상제 등과 개혁당을 조직하여 친일파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친로파의 수령으로 일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 평북 용안포의 조차권을 러시아에 주기 위한 마쿠 활동을 한다. 그가 용안포 조차권을 러시아에 주려고 했던 것이나 고종이 운상금광을 미국에 내준 것들은 모두 러시아, 미국 세력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이를 단순히 매국적인 행위로 보고 열강의 이권 탈취에 협조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냉혹한 역사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전함국장으로 겸무하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자 백동화를 대량 발주하기도 한다. 그가 대표적인 친러파 대신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반감을 갖고 있던 독립협회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맹공을 받게 된다. 백동화의 대량 주조로 물가가 앙등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하여 독립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용익에 대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다. 개화파 정치인이면서 반러시아 운동을 전개했던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는 이용익을 러일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지목하여 비판했으며 황실의 재정을 쌓는 목적으로 금괴 주조 사업을 벌인 것에 대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당시 많은 개화 지식인들이 영국, 미국 이야기만 듣고 일본을 아군으로 생각하고 러시아를 부동항을 찾아 남쪽으로 확장하려는 가상적국으로 생각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실제 러일 전쟁의 이면은 조선을 완전히 보호국화하려는 일본과 이를 거부하고 완충지 정도로 두려고 한 러시아 간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그냥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거나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보다는 러일 전쟁의 발발 자체가 대한제국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였다는 점에서 이용익이 러일 전쟁을 촉발했다면 이는 그에 대한 최대 찬사가 아닐 수 없다. 백동화 주조에 대해 말이 많지만 민영준처럼 자기 부를 쌓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런 것이었다. 당시는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근대 시기 최후로 자주적인 개혁을 실시할 수 있던 소중한 시기였다.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실시된 광무개혁의 핵심은 군대를 양성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다. 빨리 믿을 만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고종의 뜻을 받든 사람이 바로 이용익이었다. 국가의 세수체계가 엉망인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군대 양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백동화 주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백동화 주조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해 백성들이 고생한다며
독립협회 측은 그를 부패관리로 지목하여 파직할 것을 계속 주장한다. 독립협회 측이 그를 물러나게 한 데에는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일본 측의 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종의 군비 증강 정책의 핵심 인물로 육군 양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는 가난한 나라로서 당연한 방책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해군 양성을 주장한 이근택과 매우 사이가 나빴다. 두 사람의 사이는 서로 암살자까지 보낼 정도로 최악이었다. 참고로 이근택은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권중형과 함께 을사오적 중 하나가 되는 인물이다. 이근택은 을사조약 당시 군부 대신이었다. 다른 대신도 아니고 군부 대신이라는 자가 협박을 못 이겨 매국노가 되다니 한심하다 할 것이다. 그도 을사늑약 체결 이전까지만 해도 이용익과 같은 친러파였다. 러일전쟁 이후에도 이용익이 계속해서 친러, 반일을 한 반면 이근택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친러에서 친일로 갈아탄다. 1910년 한일병합에 협조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훈일 등 자작 자기를 받은 이근택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가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욕을 좀 더 먹어야 할 것이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것은 아쉽지만 이근택이 기회주의 친러파였고 이용익이 구국의 치사로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근택은 부족한 재정 속에 국가를 수호할 군대를 만들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전쟁에 써먹지도 못하는 패군함을 들여 나라를 망치는데 큰 기여를 한다. 대한제국 시절 들여온 양모호는 원래 영국 상선이었던 것을 일본인들이 조잡하게 만든 탓에 군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만다. 일제가 농간을 부려 돈만 챙긴 셈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독일 신문에도 크게 보도돼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황성신문도 한 명의 수병도 없는 상황에서 군함을 사들여 재정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익은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자 고종을 설득하여 조선의 엄정 중립을 선언하게 하였다.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을 가한 일본은 서울로 군대를 파견하여 1904년 외무 대신 이지용을 내세워 한일의 정서를 체결하여 러일전쟁 중 일본을 돕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용익이 나서 이를 반대하였다가 일본으로 강제 납치되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온갖 회유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이듬해 이용익은 일본에서 풀려나 귀국하였다. 그는 일본에 억류된 1년 동안 일본의 근대화된 문물을 접하고 교육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보성학원 즉 오늘날의 고려대학교, 보성중,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계몽에도 힘을 쓴다. 또한 귀국 시 일본에서 인쇄기를 들여와 보성사라는 인쇄소를 설치하는데 이 인쇄소에서 3.1운동 때 독립선 업문을 인쇄하게 된다. 귀국 후 군부 대신에 기용되었으나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자 참정 대신 한규설과 함께 공개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어내져서 투옥되었다. 이후 육군부장이 되어 일제 세력의 축출을 위하여 프랑스 러시아 세력과의 제휴를 꾀하라는 고종 황제의 밀령을 받고 중국으로 갔다가 프랑스로 가던 중 풍랑으로 중국 산둥성 엔타이에 기항하였다가 현지 일본 관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때 책임 추궁을 두려워한 본국 정부에 의하여 이용익은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여 구국 활동을 펼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로 건너갔으며 이때 친일 세력이 파견한 자객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그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여 구국운동을 계속하다가 사망하였다. 이용익은 평생 수많은 금맥을 발견한 인물이다. 또한 인삼밭과 광산을 모두 황실 소유로 하고 황실의 재정을 혼자 전담하였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수천 수백 석의 재산을 모았으리라 추측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정작 자신의 자손들에게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구한말 고종과 함께 대한제국 군대를 양성해서 일본에 맞서려고 했던 이용익은 황실 재정만 확충하고 백동화나 남바라는 부패 관료로 낙인 찍혔고 그를 비난하던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는 은근슬쩍 일본에 동조하다가 조선 독립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는 식으로 말하게 된다.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마지막으로 황실 재정을 쏟아부어 군대를 양성하려고 했을 때 이 뜻을 받들었던 이용익이 친로파였고 독립협회에 의해 부패 관료로 낙인 찍혔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로서 낮은 훈급인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었다. 그의 공에 비해 훈장의 지위가 너무 낮은 게 사실이다. 이용익이 무반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일까? 그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무력이 없으면서 어찌 독립국을 이룰 수 있겠는가? 고종을 도와 대한제국 군사력을 양성하여 독립을 지켜내려던 이용익이야말로 구한말 썩은 흙들 중에 한 줄기 아름다운 금맥이었다고 생각한다.